군대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넘어갔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프스를 넘었던 인물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던 기원전 218년에 한니발 장군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점령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그 직전에는 중남부 이탈리아 중남부 지역에서 그 유명한 칸나이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칸나이 기원전 216년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 칸나이 전투가 인류 전쟁 역사에서 단 하루 전투로서는 사망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자, 단 하루 전투 중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전투가 제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에서 약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이 된 게 인류 전쟁 역사상 단 하루 전투 중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전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이었고요.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된 전투가 바로 기원전 216년에 카르타고와 고대 로마 제국 간의 칸나이 전투입니다. 기원전 216년. 그때 단 하루 전투에서 약 7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로마 군대와 카르타고 군대 다 합해가지고 7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돼서 인류 전쟁 역사상 단 하루 전투 중에 전사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된 7만 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로마 군대 숫자가 많았고 카르타고 군대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약 4, 5만 명의 병력이었고 로마 군대는 약 8, 9만 명의 병력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수적 우세였고 카르타고가 수적 열세인 상황인데도 카르타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칸나이 전투가 이탈리아의 중남부 지역인데요. 그 승리의 여세를 몰고 로마 진격을 하는 상황인데 바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로마 제국의 스키피오 장군이 바로 카르타고의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카르타고의 수도를 점령하기 직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카르타고의 수도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니발 장군은 로마 점령을 코앞에 두고 군대를 철군시켜서 카르타고로 가가지고 로마 제국의 스키피오 장군과 겨루게 되는데요. 결국은 패배하죠. 한니발이 패배해서 제2차 포에니 전쟁도 한니발이 카르타고가 패배하고 나중에 제3차 포에니 전쟁도 카르타고가 이제 패배하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소멸돼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자가 절대 강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로마도 초기에는 기원전 한 8세기에는 로마 왕정으로 시작을 했고 또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는 로마가 공화정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기원전 29년에는 드디어 황제정인 제정이 시작이 되고 로마 제정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절대 존엄자라는 뜻이죠.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초대 황제 시대가 기원전 29년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로마가 황제정이 시작된다는 역사는 다 아실 거고요. 여하튼 알프스를 최초로 넘었던 인물이 한니발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샤를마뉴 대제가 있습니다. 큰 황제란 뜻이죠. 샤를마뉴 대제, 영어로는 카롤링거 대제입니다. 영어로는 카롤링거 대제고 프랑스어로는 샤를마뉴 대제가 또 프랑스의 위대한 프랑크 왕국의 이런 국왕이었는데요. 그분도 알프스를 두 번째로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넘었던 사람이 1799년에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수보로프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시는데요.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은 66전 전승의 신화를 갖고 있는 인물이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1799년에
알프스 산맥을 또 3번째로 넘었고 나폴레옹이 4번째로 넘은 겁니다. 4번째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부하 장군한테 자네 말은 프랑스어가 아니다라는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나폴레옹이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고 그게 1800년 5월 말에 이탈리아 원정 때 알프스를 넘었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의 최전성기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이번에 영화 개봉되는 12월 6일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의 6개 주요 전투가 격렬하게 묘사되는데요. 자, 참고로 영화 나폴레옹은 미성년자 관람 18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과 그의 연인인 조제핀의 뜨거운 사랑을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를 한 장면이 있고요. 또 폭력적인 전투 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지 딱 1년이 됐던 1805년 12월 2일에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패배하고 그로부터 딱 5주 후에 있었던 게 바로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 황제 즉위 1주년 때 있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고 지금의 체코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요. 지금은 체코 땅입니다. 체코. 거기가 아우스터리츠였고요. 프랑스 말로 오스테릴리츠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다른 말로 삼제회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삼제회전.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 해서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싸울전자에서 삼제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게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입니다. 왜 삼제회전이냐면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의 황제가 출격을 했고 상대 교정 국가는 러시아와 신성 로마 제국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 모든 면에서 나폴레옹 군대에게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그 전투 현장에 지형, 지세, 또 병력, 또 나폴레옹이 원정을 갔었던 거고요.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원정군이었고요. 날씨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동절기 원정을 갔고 모든 면에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한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최고의 천재적 군사 전략 전술이 총동원돼 가지고 결국은 나폴레옹의 승리를 가져왔던 전투이기 때문에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가장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12월 6일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에 묘사되는 6개 주요 전투 묘사되는 것 중에서도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연합군 군대가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그 얼음 위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가 포를 쏩니다. 포를 쏴가지고 얼음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다 깨지면서 그 위에 주둔하고 있었던 러시아와 신성 로마 제국의 연합국 군대가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물에 다 빠져가지고 수장이 되는 그 장면이 아주 그 주요 광고 화면, 티저 화면이라죠. 선전용, 광고용 그 동영상을 봤더니 그런 장면이 멋지게 묘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고,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1806년부터 1836년까지 30년 동안 건립된 게 프랑스의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그래서 개선문은 나중에 나폴레옹이 실각을 한 다음에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1836년에 완공이 되고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에 가가지고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 1821년 5월 5일에 52세 나이로 서거를 했는데요. 서거 후 19년이 지난 1840년에 영국의 승인을 받아서
세인트 헬레나 유배지가 영국 땅이다 보니까 프랑스가 영국의 승인을 받아서 나폴레옹의 유해를 프랑스로 옹구해 와서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기념해서 건립된 개선문 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군사 추모 시설인 우리로 치면 서울 현충원, 국립묘지인 앵발리즈에 들어가서 영면에 들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자, 그게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고 그게 나폴레옹의 최전성기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리고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패배했던 신성 로마 제국은 844년에 역사가 멸망이 돼버립니다. 자, 서기 962년에 오토 1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창건이 됐는데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패배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이듬해 초인 1806년 초에 844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막을 내려버립니다.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로 인해서 그 패배했던 신성 로마 제국은 844년의 역사를 끝내고 멸망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개선문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전성기 잘 나가다가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5주 동안 점령을 했지만 그 러시아 황제가 지금의 샹트페테르부르크, 그 당시에 레닌그라드죠. 그리 피신을 가가지고 계속 항거하는 바람에 모스크바를 5주 동안 점령했던 나폴레옹도 퇴각을 할 수밖에 없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추격군인 러시아군에 의해서 나폴레옹 군대 90% 이상이 괴멸당해서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고요.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나폴레옹 군대가 또 패배해서 1814년에 5월달 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유배를 갔고 거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탈출을 해서 1815년 3월 20일에 다시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고 그 당시에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8세를 영국으로 축출하고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로 복위가 됐는데요. 그것이 90일 천하로 끝나죠. 그게 왜 그러냐? 다 잘 아시다시피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워털루 전투에서 3박 4일의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그래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1815년 10월 달에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는데요. 사망 직전에 나폴레옹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라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52평생을 살면서 40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모든 영광은 워털루에서 패배해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명예가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라고 자부심에 찬 말을 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의 민법전은 근대 시민법의 시초가 됐고요. 그게 1804년에 반포가 됐는데요.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하기 몇 개월 전인 제1통령 시절에 반포했던 법전이 나폴레옹 민법전이고 그게 프랑스에서 반포되고 독일, 일본 거쳐서 한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민법전도 나폴레옹 민법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민법전은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죠.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의 로마법 대전, 나폴레옹의 나폴레옹 민법전,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성문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 민법전이고 그 나폴레옹 민법전은 1804년에 반포됐으니까 지금부터 217년 전에
219년 전이죠. 219년 전에 반포될 당시에 조문의 개수가 2281개 조문이었습니다. 2281개 조문. 우리 민법 중에 최고로 조문이 많은 최대 조문이 우리 실정법, 대한민국 실정법 중에 조문이 가장 방대한 게 민법인데요. 한 1050개 정도 조문이죠. 그런데 프랑스 민법전은 219년 전에 반포 당시에 그보다 2배 정도 많은 2281개 조문이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프랑스 민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완벽한 퍼펙트한 법전으로 평가가 돼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되거나 수정된 조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두 개 조문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 부동산 개발 사업 계약에 관한 그 두 개 조문만 추가됐었고 삭제되거나 수정된 건 하나도 없었다가 지금부터 6년 전인 2017년에 몇 개 조문이 또 신설이 됐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명언을 한 거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라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